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아, 쉽습니까? 아, 쉽구나. 그러면 깊은 내용까지 해야 되겠다. 아, 쉬웠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전 시간에는 위험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간은 이제 수익률을 할 건데요. 수익률 첫 번째 이 앞전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끝날 무렵에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수익률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은 100%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이제 됐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내는데, 요 기대 수익률 평균, 가중 평균은 요 평균이란 말, 요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기대 수익입니다. 평균이란 말 나오면 수익을 뜻한다. 평균이란 말 나오면 수익.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우리 책 258페이지가 수익률 나와요. 258페이지 수익률 나오면서 1번 수익률의 개념 나왔습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2번 수익률의 종류에서 기대 수익률 나오고 객관적 수익률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론으로 말하면 해놨습니다. 그 밑에 몇 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여기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를 내는데, 근데 끝에 보면 여기 계산해서 즉 가중 평균 나오죠? 그 평균에다만 동그라미해서 평균에다만. 그러니까 평균이란 말 나오면 그것은 기대 수익률을 뜻해요.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뜻합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내는데 기대 수익률은 어디다가 계산 문제를 실어놨냐면, 우리 책이 여기다가 계산 문제를 실어놓은 게 아니라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위험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책 254쪽 가봐요. 254쪽을 가면 예제가 나왔습니다. 254쪽에 1번 가상적인 아파트 나오면서, 그러면서 19회 때 나왔죠? 이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7, 8번 볼까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인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1번 문제 19회 때 나왔다고. 그 밑에 2번 갈까요? 2번. 2번을 보면 30회 때 나왔는데, 얘도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 254처럼 계산 문제를.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의 자산을 결합했다는 소리야.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또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밖에 없어. 구성이 논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책처럼 왔다 갔다 공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수익률을 모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책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또 뒤에가 있다고. 어디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부분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또 어디냐면, 책이 이제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자, 266쪽 가봐요. 266쪽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 나와요. 그러면서 267쪽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예제. 21회 때, 25회 때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라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이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이거 평균값인데, 그러니까 평균이란 말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이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의 자산에 투자했다는 소리야. 그럼 267쪽에 예제 1번, 2번 봐봐요. 1번 문제를 보면 부동산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소리야. 그 밑에 2번 볼래요? 2번도 부동산 몇 개입니까? 3개. 상가, 업세, 아파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를 내는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대 수익률은 뭐다? 평균값이다. 평균값. 기대 수익률은 평균값이다. 의미하셨죠? 이거 하나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별도로 할 거고.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을 볼 거야.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이제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 이론적으로 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요구 수익률 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책이 또 왔다 갔다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또 책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책은 259쪽을 펴놓고 이제 요구 수익률을 볼 건데, 요구 수익률은 자주 출제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구 수익률을 설명할 건데, 요구 수익률은 제가 이 부분에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 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총 투자액도 얼마입니까? 10억.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똑같은 말 하겠으니까 여기 투자자가 나와요. 자, 투자자 값이 있습니다. 값. 투자자 값이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부동산에 투자자 갑이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 갑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다고. 투자자 갑은 이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10% 수익은 나와야 된다. 최소한 10%는 내가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로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그것을 요구수익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12% 수익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제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걸 요구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자 갑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를 요구한다. 이게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수익률의 개념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는 최대한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최소, 최대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최소가 되면 시험은 반드시 최대로 낸다고. 여기 요구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요구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에다가 2번을 냈고 요구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에다가 2번 냈어요. 그럼 최대가 나오면 틀린 말이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라고. 나는 최소한 몇 %가 나오면 투자하겠다. 그게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수익률이다. 최소. 근데 요구수익률을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부르고, 자, 투자자 갑이 있습니다. 투자자 갑의 요구수익률이 10%입니다. 투자자 을의 요구수익률은 12%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투자자 병의 요구수익률은 8%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투자자마다 요구수익률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라고.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요. 자, 기회비용 갑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학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뜻을 물어보지 않는데 이 기회비용을 알아야만이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기회비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내지 않는다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입니다. 포기한 대가. 포기의 대가를 기회비용이라. 포기 대가. 포기한 대가인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인데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 기회비용이 무슨 말이냐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 10억이라는 돈.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내가 은행에다 예금할 수 있어요. 그럼 예금을 하면 수익률이 10%입니다. 10%. 자, 두 번째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만약에 12%라고 가정해봐요. 3번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투자. 그럼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10억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봐요. 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금하고 주식을 포기한 거야.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예금을 하면 10% 수익이 나오고 주식을 사면 12%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주식과 예금을 포기한 거라고. 그러면 자, 내가 10억을 주식을 사면 12% 수익이 나오고 예금을 한다면 10% 수익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주식 살 겁니까? 예금 할 겁니까? 주식 사야죠. 주식. 주식이 12% 수익이니까. 근데 내가 주식을 포기하고 예금도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얼마가 나와줘야 돼요? 12%. 주식 산 만큼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포기한 게 뭘 포기한 겁니까? 10%를 포기한 겁니까? 12를 포기한 겁니까? 22를 포기한 겁니까? 12를 포기한 거라고. 12. 이게 포기한 대가라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봐요. 주식을 사면 12%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주식을 사지 않고 예금에 부동산을 샀다. 그럼 최소한 얼마가 나와줘야 된다? 12%. 포기한 대가가 12%니까 그거 나와야 된다.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럼 요구수익률이 기회비용인데요. 자, 내가 10억이라는 돈, 여기에 투자 금액이 10억이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10% 수익이 나온다고 봐요. 요 갑이 10% 수익. 그러면 갑은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은행에 예금했던 만큼 수익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에 예금하면 10%. 근데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몇 퍼센트 나와줘야 돼? 10% 나와야 된다. 그게 요구수익률이야. 그럼 요구수익률이 뭐가 되는가? 기회비용이 된다고. 기회비용. 자, 다시 좀 이러면 힘들어하는데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 요건 이제 기회비용을 설명했으니까 지워버리고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갑이 예금한다. 예금. 그럼 예금을 하면 그러면 수익률이 10%야. 근데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거. 부동산 투자. 그럼 최소한 이 부동산에서 몇 퍼센트가 나와야만 투자할까? 12가 나와요. 10% 나와요. 10%가. 요거 포기했잖아요. 요거 포기. 요게 포기한 대가. 포기의 대가예요. 포기의 대가. 그럼 최소한 부동산 투자한다면 포기한 대가 10%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갑은 최소한 10%는 요구해야 되지. 그게 기회비용이죠. 여기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이고 그게 뭡니까? 요구수익이 되는 거지. 그럼 요구수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자,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이다. 최근에 출제했죠. 그전에 출제하지 않고. 그러면 요구수익의 개념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다음에 뭐다? 기회비용이다. 책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요구수익은 최소한 수익률이다.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그다음에 뭐 사전적 수익률이다. 뭐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수익률.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자, 이거 개념이고 그럼 요구수익률의 이제 구성. 우리 책은 요구수익률의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요구수익률의 구성인데요. 자, 갑의 요구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0%죠. 그럼 갑의 요구수익률 10%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이제 갑한테 물어봤어요. 갑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갑, 너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요구수익률이 10%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10%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최소한 5% 수익은 나온다. 그게 은행 이자율이야. 그럼 갑은 최소한 이 부동산 투자한다면 은행 이자율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그 은행 이자율을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를 이거 시간 비용이라고 한다고. 자, 왜 시간의 대가라고 하냐면 여러분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그럼 은행에서 예금할 때 은행에서 이제 물어봐. 1년 동안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5%라고. 1년 동안 5%. 그럼 10억을 예금하면 1년 후에 이자를 얼마 준대요? 5천만 원 주지.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예금하고 나서 6개월 후에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에 가서 이자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5천만 원 줍니까? 절반 줍니까? 절반 준다고. 그러니까 이자는 시간이 흘러간 만큼 주는 거야. 1년 동안에 5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러면 한 달 지나서 가서 은행 가서 이자 주세요. 그러면 1년 동안은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만 준다고. 한 달치만. 그러니까 이자율은 시간에 대한 대가야. 시간의 대가. 그래서 요 갑의 요구수익 10%는 은행 이자율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그럼 시간의 대가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은행에서는 반드시 주잖아요. 그 불확실성 위험이 없는 것을 무위험. 그죠? 시간의 대가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래. 무위험 수익률인데 이 수익은 생략하고 무위험률이라고 한다고. 자, 여기에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 갑이 나는 은행 이자율 말고 위험의 대가, 내가 위험을 부담해서 위험의 대가도 주세요. 그런다고. 이제 위험의 대가 나오지. 위험의 대가를 위험 비용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시간의 대가, 요구 순위를 요걸 5%라고 하고 위험의 대가 요걸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내가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위험에 대해서 할증해 주세요. 그런다고. 위험 할증. 그래서 이걸 위험 할증. 12시 넘어서 택시 타면 할증료 내죠? 그것은 12시 넘어서 운전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할증을 주라는 소리예요. 할증료. 그럼 위험 할증료가 3%라고 해봐요. 3%.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이게 이제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오라고.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OX? 오. 자, 그런데 갑의 요구 수익률은 10이라고 했는데
시간의 대가 무위험률은 5%고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이 3%입니다. 두 개 다 하면 몇입니까? 8. 8밖에 안 돼. 그럼 2%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2%는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내 수익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된다면 그 인플레이션만큼 내가 또 요구하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덤으로 더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 덤으로 더하는 거라.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2%. 그래서 10이 되는 거라고. 이게 요구순위의 구성이야. 그러면 요구순위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인플레이션을 구성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아니에요. 물가가 변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요구순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요구순위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무슨 대가가 되는 거야? 위험의 대가가 되는 거.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정리. 요구순위는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맞죠? 시간의 대가를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이라고 하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요구순위는 시간의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의 대가인 위험할증률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이 두 개가 본질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요구순위는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를 시간 비용, 위험의 대가를 위험 비용. 시간의 대가는 무위험 수익률인데 수익은 생략하고 무위험률. 위험의 대가는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 영어로 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요. 발음 정확합니까?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예상 인플레이션 본질이 아님. 이게 시험 지문이야. 자, 이제 역시 또 잘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이라고 그랬어.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는 수익률. 그럼 은행에다 입금하면 5% 주기로 하면 5%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국채 샀습니다. 국채 사면 3% 수익을 주기로 하면 1년이 지나가면 3%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죠. 오늘 위험 배우면서 무위험 자산이라는 거 배웠죠. 제가 무위험 자산은 예금, 국공채 그랬잖아요. 그럼 무위험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는 은행 이자율, 예금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그럼 이 무위험률은 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위험률은 변화할 수 있다 없다?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위험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은행 이자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야.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무위험률, 무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무위험률은 당연히 바뀌는 거죠.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인데 은행 이자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은행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이거 아주 상식이야 상식. 봐봐. 지금 은행 이자율이 10%야.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봐요. 그럼 최소한 10% 나와야 되죠. 그럼 은행 이자 20% 올라가. 20% 올라가면 부동산 투자할 때 10% 요구합니까? 20 요구합니까? 20. 그러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는 뭐 한다? 상승한다. 무위험률과 요구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엄청 잘 냅니다. 엄청. 자, 이제요. 위험의 대가. 요구순위에는 위험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면 요구순위도 뭐 한다? 높아진다. 그럼 결국은 요구순위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인데 시간의 대가가 높아졌다. 무위험률이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요구순위는 높아지는 거지. 위험의 대가가 높아졌다. 위험할증이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요구순위는 높아지는 거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상대.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 그럼 요구순위도 높아지겠지. 자, 정리. 요구순위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다른 말로 요구순위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무위험률이 높아지든 위험할증이 높아지든 요구순위는 뭐한다? 높아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상승했다.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무위험률이 높아졌다. 요구순위도 당연히 높아진다.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습니다. 위험할증률, 위험의 대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높아지면 무위험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위험할증이 높아지는 거야? 위험할증률. 그럼 위험할증이 높아지니까 요구순도 높아지는 거지.
이제 요구순위에 대해서는 다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요구순위를 배우고 이제 기대순위를 배웠다고. 요구순위도 배우고 수익률은 요구순위를, 기대순위를, 실현순위인데 기대순위는 계산, 요구순위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럼 이제 투자균형과 투자가치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구순위라고 기대순위를 배운 이유가 있다고. 왜 요구순위를 배웠을까요? 왜 기대순위를 배웠을까요? 왜 배웠을까요? 왜 기대순위과 요구순위를 배웠을까? 정답은 책에 있으니까죠. 요구순위과 기대순위를 배운 이유는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기 위해서, 즉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순위과 기대순위를 배운 거라고. 투자 이론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결론은 이걸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기대순위를 배우고 요구순위를 배운 것은 기대순위과 요구순위를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기대순위를 배우고 요구순위를 배웠으니까 이제 투자 결정하는 거야. 투자 결정.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부동산에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투자할까 말까를 따져보겠다. 그러면 자, 투자자가 나와. 투자자 값이 나옵니다. 투자자 값. 그럼 투자자 값이 이렇게 나오고 투자자 값의 요구순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투자자 값의 요구순위 10%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 기대수익률이 12%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내 투자자 값이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A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은 12%가 기대된대요. 그럼 투자자 값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디가 더 클 때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엄청 잘 내요. 근데 같을 때도 투자하는데 아직 같을 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없다. 된 거예요. 자, 해봐요. 기대 수익률이 10이고 투자자 값의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럼 투자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8%라고 봐요. 투자자 값의 요구 수익률은 10이야. 근데 A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은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값은 최소한 10을 요구하는데 기대되는 것은 8밖에 안 된대.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투자하고 어느 경우 투자하지 않고 요거 하지 말고 어느 경우 투자하는 것만 하면 돼. 어느 경우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이유는 제 생각은 중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출제자가 그냥 이거 하나 넣자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요 지문 줘버리자 이렇게. 이제 투자 균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는. 그럼 이제 투자 균형 하기 전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칠판에 없는 내용 할 건데, 요 투자자 값이 있고 투자자 을이 있어요. 투자자 을. 자, 여기 다시 그려봅니다. 여기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A라는 부동산이 있고, A라는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여기 이제 10%입니다. 자, 투자자가 나오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나올 건데, 투자자 값의 요구 수익률은 8%입니다. 그럼 값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을. 투자자 을의 요구 수익률은 12%입니다. 그럼 투자자 을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걸 이 빨갛게 지금 그림을 어떻게 지문 만드냐면 이렇게 된다고. 똑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된다고. 그거. 그럼 왜 달라요? 왜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가 달라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투자자 값을병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 똑같다 이거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전부 다 8%다. 그러면 전부 다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가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그래.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요거 수준이 주관자라 배웠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 이거. 자, 요 투자 균형이라는 게 이제 맛만 보시라고요. 예로 투자 결정하고 투자 균형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잘 나올 것 같아요? 투자 결정 여기 훨씬 더 잘 나와요, 이게. 나오고 요 투자 균형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나오면. 근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요거 잘 내요. 요것도 감정평가사 시험이잖아요. 요거 질문인데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요. 논리적으로 하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 기대 수익률이 12%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예요? 10%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럼 기대 수익이 높죠? 그럼 요 투자 균형은 같을 때가 균형이야. 우리 시장의 균형 배웠죠? 시장의 균형은 수요량과供給량이 같을 때 균형이라고. 그럼 투자 균형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게 투자 균형이야. 그럼 이 상태는 투자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시장은 균형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시장은.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든 수요 공급 시장이든 전부 다 시장은 균형 상태로 가려고 막 노력한다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상태가 지금 균형이 아니죠. 그럼 이 상태가 균형 아닌데 균형으로 가려면 같아져야 돼, 이게. 이 두 개가 같아지면 균형이라고. 같아지면? 근데 같지 않잖아요. 그럼 같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냐면 기대 순위를 10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그럼 같아졌잖아요. 요것을 10 그대로 두고 반대로 요구 순위를 기대 순위를 그대로 두고 요구 순위를 12로 만들든지.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이제 같아지는 거라 봐요. 균형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균형은 기대 순위라고 요구 순위 같을 때가 균형이라고. 그러면 기대되는 순위이 10이고 요구 순위 10이라고 해봐요.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균형으로 가려면 기대 순위를 10으로 맞추는 거. 그래서 요구 순위 10 이렇게 하거나 기대 순위를 12로 두고 요구 순위를 12로 이렇게 놨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요 기대 순위를 변동시키나 기대 순위를 요구 순위 그대로 두고 자 투자 균형은 기대 순위과 요구 순위 같은 게 투자 균형이야. 그럼 같은 게 투자 균형인데 요구 순위를 그대로 두고 기대 순위를 변동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기대 순위이 요구 순위보다 높아요. 그럼 균형으로 가려면 기대 순위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 그거 낸단 말이에요. 그거. 자 봐요. 요구 순위 10입니다. 기대되는 순위 10입니다. 12.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균형으로 가려면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요구 순위를 12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대 순위를 10으로 낮추는 거라고. 그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기대 순위는 높다가 나왔어요. 기대 순위 높다. 그러면 기대 순위를 낮춰야 됩니까?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돼. 낮춰야 된다고.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의미하셨죠? 그러면 끝이야. 끝. 이렇게. 자, 보자고. 그러면 결론 이거라고. 기대 순위 낮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구수가 같아지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기대 순위 높아.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 순위 높으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투자해요. 그럼 투자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 그러면 높아지면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낮아진다고. 그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장차 그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면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떨어져라. 그러면 된다고. 떨어져라. 요구 수익률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럼 요 2번 봐요. 2번은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럼 균형 상태로 가려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기대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이 8에서 10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높대요. 즉 기대 수익률이 낮대요.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이 뭐한다? 높아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눈빛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결혼 몇 점 맞아 합격이요? 80점이 아니라 60점이야. 60점. 60점 합격이야. 그럼 여러분이 요구하는 결혼 점수는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근데 40점밖에 안 되는데 높아져야 떨어져야 돼? 높아져야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다. 자, 결론 갑니다. 결론. 기대수율과 요구수율이 같을 때 균형인데, 근데 기대수율이 높습니다.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균형으로 가려면 기대수율이 낮춰라. 그럼 요구수율이 높으면 기대수율은 높아져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가 결혼 점수 요구하는 것은 60점인데, 근데 80점이다. 80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 80점 너무 많이 나왔고, 민법에서 치우쳐야 되니까 결혼 80점 필요 없고 60점 낮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무조건 기대수율을 변화시킨다. 기대수율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수율이 낮으면 높아져라. 이렇게요. 자, 밑에 기출 봅시다. 기대수율이 요구수율보다 높대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수율은 뭐요? 떨어져야지. 기대수율이 상승한다. OX, X. 상승해라.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요건 쉽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아, 기대수익률이 요소나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투자 균형 나오니까 좀 띵하잖아요. 투자 균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투자 균형. 요거는 다 되니까, 요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게 투자 균형이냐? 기대수익과 요소를 같을 때 투자 균형이다. 그러면 같을 때 투자 균형이다. 요거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높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대수익이 뭐 한다? 떨어져야 된다.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낮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다? 기대수익이 높아져야 된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너는 떨어져라. 낮으면 너는 높아져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을 가지고 투자 여부까지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요 하기 전에 실현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수익은 이제 미안해요. 실현수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실현수익은 거의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에가 나왔는데 자, 봅시다. 이게 기대수익이 있습니다. 요구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입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8%예요. 그럼 투자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대 수익이 더 큽니다. 투자합니다.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결정과 관련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하고 뭡니까?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그럼 실제 수익률. 투자해서 실제 수익률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아직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해 보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고. 그럼 이제 투자했어요. 실제 수익률이 7% 나왔습니다. 7%. 이 실제로 나온 수익률을 실현 수익이라고 한다. 실현 수익률이고.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 이후에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OX? O.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 지금 칠판에 몇 개 있습니까? 빨간 것이. 수익률 몇 개? 3개. 이 수익률 3개 중에서 투자 결정하고 관련 없는 수익률이 있죠. 투자 결정하고 관련 없는 수익률이 뭡니까? 실현 수익률. 그거 기억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없다. 투자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 좀 이따 책 볼게요. 결정과 관련이 없는 수익률. 이게 실현 수익률입니다. 딱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 이후에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례는 투자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요구하는 수익률은 8인데 실제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왔어요. 투자 실패한 거죠. 그러면 기대됐던 수익률이 10이었는데 실제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불확실성. 이게 위험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왜 이랬을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한 거야.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요 기대 수익률을 잘못 계산한 거라고. 이렇게 투자 실패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15가 나왔습니다. 15가 그럼 투자 대성공한 거야. 요구했던 것은 거의 2배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수익률이 이제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기출 지문은 어떤 식으로 나온가 볼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OX, X. 딱 글자 하나 틀렸죠? 대를 뭐로? 소로.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틀린 점입니다. 2번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OX, X. 상승시키죠. 상승. 상승. 틀렸습니다. 3번 투자인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커야 한다.
기대수익 커야 한다. OX. 오. 자, 4번. 4번이 투자 균형이야. 4번이 기대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높대요. 기대수익 높답니다. 너 높네. 앞으로 기대수익률 뭐 한다?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대상분의 수요가 증가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이죠. 하락.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자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기대 수익률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이제 뭔가 좀 개론 같은 생각이 들죠? 그잖아요. 나지 푸지 그게 무슨 개론이야. 이렇게 해야지 개론 같은 생각이 들지. 통정의 허위 표시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통정의 허위 표시 정확히 안 배웠습니까? 아, 그랬구나. 통정의 허위 표시가 민법에 나오는 겁니까? 공법에 나오는 겁니까? 민법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수익률 끝났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 안 해봤으니까 안 배운 거 없죠. 자, 수익률을 끝나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론 공부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투자의 전반적인 것을 배웠어요. 투자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장점, 단점 하나 배웠고 두 번째 시간은 위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수익 배웠어요. 그럼 위험 한 문제, 수익 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한 문제씩을 출제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100% 맞춰야 돼요. 계속 그냥 맞추세요 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자, 포트폴리오까지 가볍게 보고 이제 책 보고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수업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이번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자, 포트폴리오 이론을 갈 건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 책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266쪽이 있습니다. 그럼 책 266쪽을 펴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게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럼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포트폴리오 1시간 다 했다. 그럼 여러분 역시 머리가 찌끈찌끈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이 포트폴리오는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이. 오늘 하는 게 일부고 오늘은 일부만 하고 그다음에 2부는 최근에 잘 나오는데 약간 난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그러잖아요.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도 언니 나는 기대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 그런다고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계산기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제 2개. 그럼 계산 문제 빼보면 두 개 파트인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답이 됐던 게 한 10번 이상 답이 됐던 게 이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체계적 감소 그러면 X야. 요거 낸다고 요거. 엄청나게 잘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말 했는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의 반대가 뭘까? 집중 투자야.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동산학 이론이 아닙니다. 주식 이론이야. 주식 이론. 그럼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A라는 전자회사의 주식을 다 샀습니다. 10억. 이게 집중 투자야. 근데 A라는 전자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종이떼기죠. 그럼 나도 쫄딱 망한다. 그 집중 투자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A라는 전자회사 주식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전자회사의 주식이 50% 올라가. 그럼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면 그러면 15억이 들어와서 5억을 버는 거야. 근데 반대로 A라는 전자회사가 망해버리면 나도 망하는 거야. 쪽박 차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그럼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죠. 그럼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다. 그럼 수익률의 변화 가능성이 크지죠. 그 불확실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커진다는 거야.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10억이라는 돈을 A라는 주식회사의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A, B, C 사고 그다음에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산 투자. 그게 포트폴리오. 우리말은 분산 투자. 영어로는 포트폴리오. 그 분산 투자의 목적. 분산 투자의 목적은 투자하면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자.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위험이란 말이 포인트야. 위험이란 말이. 이 포트폴리오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의 변화 없이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필요 없어. 봐봐. 자,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뭘 창출하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뭐요? 높아져야 돼. 위험이 낮아지면 수익도 낮아져야 돼. 근데 포트폴리오는 이 수익률을 낮추지 않고 위험을 낮춰보겠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중요한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는. 근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를 하면 위험이 이렇게 나눠져. 학문적으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포트폴리오가 266쪽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분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257쪽에 있어, 우리 책에. 그러니까 투자는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갔다 갔다. 스스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책 보면. 뭐 하자는 소리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막 갔다 갔다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위험은 체계적임과 비체계적임인데, 그럼 체계적인 무슨 뜻이고 비체계적인 무슨 뜻인가? 이제 요거 하는 거야, 요거.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것 말고 이제 1월달 가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근데 시험은 여기서 가장 답을 많이 줘. 거의 50% 이상이 여기서 답이라고. 거의 60 내지 70이 여기서 답이야.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럼 체계적임이 있고 비체계적임이 있는데, 이 체계적임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위험, 이걸 체계적임이라고 한다고.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위험을 체계적임이라고 그래요. 자, 이 포트폴리오 이래서 위험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칠판에다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부동산이 다 가지고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체계적 위험.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다. 모든 부동산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런데요, A는 있지만 B도 없고 C도 없습니다. 이렇게 A 없는데 B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것은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 있지만 어떤 부동산은 없다. 이걸 비체계적임이라고 해요. 비체계적임. 그럼 체계적임과 비체계적임의 차이는, 체계적임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거. 비체계적임은 그 부동산에만, 개별 부동산에만 있는 거. 이걸 비체계적임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체계적임, 비체계적임 가볼까요? 체계적임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임입니다. 그럼 체계적임이 뭔데요? 어떤 게 체계적임입니까? 부동산 경기가 변동을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이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나요. 그럼 이 경기 변동은 그 부동산의 고유한 이유입니까? 모든 부동산입니까? 모든 부동산. 이자율이 변동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을 빠졌는데 여기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넣어보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또 인플레이션 넣어볼게요.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변동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을 체계적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체계적임은 개별 자산의 고유한 유무야. A라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만 B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소송 붙을 수 있어요. 다른 부동산하고. 이런 경우 왕왕 나타납니다. 내가 이 토지를 사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1번지 토지고 그 옆에가 이제 2번지 토지인데, 내가 요 1번지 토지를 사서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텃파기를 해요. 텃파기를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그 옆에 2번지 토지에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텃파기 하면 이 주택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요 2번지 토지 소유자가 1번지 제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그거 공사 중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지금 경계가 여기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계 측량을 다시 하면 여기까지가 실제 경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와서 종이떼기를 내밀어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측량해봤어요. 측량해봤는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경계야. 경계.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야. 이런 경우. 이게 소송 붙은 거야. 그럼 이 소송에 관련된 것은 모든 부동산이 소송 붙은 게 아니죠. 그 부동산만 소송 붙은 거죠. 그럼 소송 이런 것은 체계적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야. 체계적 위험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체계적 위험.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 건물을 사서 임대 영업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영업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모든 부동산에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죠. 그 부동산에만 영업 경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 그 부동산에만 고유한 의미야. 영업 경비 변동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말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말.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이제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위험을 부담하는데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서 총 위험이라 한다고. 그 체계적 위험은 자 이쪽 와봐요.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인 거야. 체계적 위험은.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공통적이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세 개를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체계적 위험은 감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소시킬 수가 없다. 여기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야. 근데 비체계적 위험 갈까요? 비체계적 위험은 A는 가지고 있지만 B, C는 없는 거야. 그럼 요 A만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부담해야 돼. 근데 A, B, C 분산 투자하면 여기에 이렇게 분산되는 거야. 이렇게. 그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거. 그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라고. 근데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건데 무슨 위험을? 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자, 이거 봐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데 그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소리야. 근데 시험은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이게 거의 10번 나와.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 감소 그럼 무조건 X야. 여기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야. 자, 그 체계적 위험 감소 무조건 X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서 피할 수 없다.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렇죠. 제가 20살 때 이걸 처음 봐요. 이 포트폴리오. 고등학교 때 본 거 아니니까 20살 때 이거 처음 봤습니다. 20살 때니까 지금부터 해서 22년 전입니다. 뭐 계산이 안 되네요. 20살 때 처음 봤고 지금 22년 전이면 제가 42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마스크 벗으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치? 자, 다시 원산 들어가요. 제가 20살 때 이거 처음 보는데 실제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갈 때 생각해봐요. 생각해서 체계적임이 피할 수 있는 건가, 비체계적임이 피할 수 없는 건가, 이거 안 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잘 나다가 불 켜고 다시 책 봤어요. 그래서 체계적임이 피할 수 없구나. 근데 그 다음날 또 기억이 안 돼. 체계적임이 피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 시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체념했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그렇게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게 체계적이냐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이냐 헷갈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체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 좋아요. 그럼 봅시다. 지금 하는 말이 10번 나왔다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체계적 감소 X라잖아요. 요거 10번. 그럼 이 말, 지금 한 말하고 똑같은 말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요 체계적임이 이거라고 이거. 요거. 그러니까 체계적임 감소 이 말하고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켰다. 이게 3번 나와.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러면 결국은 포트폴리오에서 13번에 걸쳐서 체계적임이 감소했다고 나온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이제 배웠고, 이제 개념을 배웠는데요. 다시 이제 총위험이라는 걸 좀 볼게요. 총위험. 자, 그러면 이제 총위험은 이제 여기 다시 칠판 봅니다. 체계적 위험과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더한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두 개 더한 것을 총위험이라고 그래. 총위험.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이 이게 3%고 비체계적 위험이 4%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총위험은 몇입니까? 7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하는 게 체계적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은 3으로 있어요. 3 이렇게. 체계적 3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은 3이야. 비체계적 위험이 여기에 이제 2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총위험은 몇인가요? 5가 되는 거죠. 5. 총위험은 5가 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번은 비체계적이 0이 됐습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3이죠. 그럼 총위험은 몇인가요? 3이죠. 자, 그럼 볼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X.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OX, O. 나중에 어느 경우 0까지 줄인 거 할까요? 나중에 한다고요?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총위험이 0까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체계적임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볼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을 감소시킨다. 옳은 말이에요. 체계점 감소 X입니다. 체계점 감소 X입니다. 총위험 감소는 O일까 X일까? 총위험 감소. 총위험 감소는 5야. 7, 5, 3으로. 근데 총위험 0까지 감소는 O일까 X일까? X.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O일까 X일까? X.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하는 거야. 체계적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체계적 감소 나오면 무조건 X고, 총위험 0까지 감소 나오면 무조건 X고, 모든 위험 감소 나오면 무조건 X고. 요거 된단 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약간 정리해보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이다. 그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을 건데, 포트폴리오 대상이 되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것은 체계적이다, 비체계다?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 감소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근데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변동이다. 그럼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OX, X가 된다. 그래서 이제 총위험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 체계적 위험 감소하지 않으니까 체계적 위험 0까지 감소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 비체계적 위험 0까지 감소도 옳은 말이다. 총위험은 감소는 옳은 말인데 0까지 감소는 틀린 말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요. 자, 이제 OX 한번 해볼까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OX. 포트폴리오 이제 1부 하는 거야. 2부는 이번 수는 안 한다고. 최근은 2부가 잘 나와. 2부가. 요 1부는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OX 하는 거야, OX. 비체계적 감소, OX, O. 비체계적 0까지 감소, O. 어느 경우에 0까지 감소인가 아직 말 안 했지만 0까지 감소. 체계적 감소, X. 체계적 0까지 감소, X. 총위험 감소, O.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 체계적인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5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 OX. X. 그래서 이 5번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여기에 약간 뜸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서 가장 답을 많이 준다. 자, 갑시다. 이제. 자, 포트폴리오 기대할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도 효과는 보면 뭐 상관계수라는 거 나오고 복잡하다고. 이거는 이제 2부야, 2부. 이 2부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다 2부 내용입니다. 예? 자, 기출지문 갈까요? 포트폴리오 기출지문입니다.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체계적 감소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틀린 질문이죠.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OX, X. 3번. 개별 분산 특성.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OX, O. 자, 이 지문이요. 3번 지문은 어떻게 됐냐면 3번 지문을 이렇게 29회 때 냈다가 여기다 B장을 빼고 줬어요. 이렇게. 3번 지문을 똑같게 줬어요. B장을 빼냐 넣냐 이거 차이라고. 그럼 3번을 바꿔볼게요. 3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OX, X 된다고. X. 그러니까 B자가 빠지면 틀린 말이야. 오케이? 자, 4번 개별 분산 특성 이거 봐봐요. B자 뺐잖아요. 똑같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그러니까 27회 때가 문제 내고 이제 29회 때 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 29회 때 출제자가 27회 때 이 지문 보고 여기다가 B자만 집어넣어 준 거라고. 100%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는단 말이야. 실제로 20문제 이상을. 그러니까 기출 지문만 정확히 알아도 60점 밑으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대. 예? 무슨 말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자, 5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자는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O가 X가? X.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없지. 총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X죠. 자, 이 지문도 어떻게 또 바꿨냐면 여기다 B자를 넣어줬어. B자. 그 B자를 넣어주면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는 거야. O가. 봐요. 이거 바꾼 거야 지금. 이 지문을.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자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점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옳은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B자를 넣었다 뺐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B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니다. 응? 자, 이제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책을 잠깐 볼게요. 이제. 자, 책.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도 이제 있을 건데, 여기 264쪽 한번 가봐요. 264쪽. 미안해요. 수익률부터 봐야지. 수익률부터. 막 책이 왔다 갔다 이 내용이 지금 보면. 그러면 258쪽에 수익률 나왔고, 기대 수익률은 됐고, 259쪽 가면 요구 수익률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 주관적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의의 최소한의 수익률. 그 다음에 기회비용 나왔잖아요. 기회비용. 거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2번 동그라미 2번 계산. 요 계산이 구성이요, 구성.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 이게 시간 대가. 그게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밑에 박스 나오죠. 박스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위험할증률 옆에 예상 인플레이션 더하고 예상 디플레이션 빼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예상 인플레이션까지. 기억. 무위험률 시간의 대가. 그래서 A, 시간에 대한 대가로 나오자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뭔만 하시냐면, 여기서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를 뭐한다? 높아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니은, 위험할증률 나왔습니다. 위험의 대가. 위험할증률은, 그런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위험할증률이 높아져서 요구수를 뭐한다? 높아진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죠. 넘겨서, 실현수익률은, 자, 찾으셨습니까? 실현수익률은 거기 2번에 파랗게 되는 거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률이다. 그러면
실현순위로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작년에 나왔던 지문 볼까요? 옆에 기출지문. 실현순위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순위를 말한다. OX, O 이렇게. 자, 그 밑에 투자 균형과 투자 가치인데요. 거기서 핵심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핵심이죠. 그 핵심에서 1번. 기대 순위이 요구 수보다 더 높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263쪽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입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걸 상쇄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 나와서 막 복잡한데 그 그림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일단 그 큰 타이틀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넘겨보자고요. 넘겨서 264쪽. 264쪽은 이번 시간이 아니라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위험 처리 방법. 기하 요상 그랬죠? 자,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 회피입니까? 정가입니까? 위험 회피. 위험 회피 써놨잖아요. 그 밑에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 방법. 이게 뭡니까? 기하. 기하. 동그라미 2번 봐요. 기대 순위를 무슨 조정? 하향 조정. 찾으셨나요? 기하. 자, 3번 양가로 3번. 위험 조정 할인율 가로 열고 뭡니까? 요구 순위율. 그럼 요구 순위는 상향 조정입니까? 하향 조정입니까? 상향 조정. 상향 조정. 근데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인데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요상이고 요구 순위는 뭡니까? 할인율. 그럼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갑니다. 266쪽. 266쪽 포트폴리오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는 필요 없어요. 그 밑에 266쪽 하단부에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 나왔습니까? 요거는 계산 문제. 그래서 267쪽에 계산 문제 사례를 해놨습니다. 이거. 자, 넘겨보죠. 넘겨서 268쪽에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이거는 저하고 지금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거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칠판 볼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저하고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체계적인 비책 요거 했다고. 그 우리 책은 이게 어디가 있냐면 책은 요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가서 다른 부분에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자, 어디가 있냐면 257쪽에 있어요. 257쪽을 가면 그러면 총 위험 나오죠? 거기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왔잖아요. 먼저 그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럼 체계적 위험 나왔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 변동. 이게 체계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체계적은 개별 투자한 개별이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한 겁니다. 책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좀 힘듭니다. 투자론이.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뭐 좀 더 해야 되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투자 분석이란 파트가 있어요. 투자 분석. 이 투자 분석 파트까지 좀 볼 겁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